예.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시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초록시민강좌의 강의가 처음인데, 사실은 약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되게 서울서 이런 시민강좌를 하면 30대 이상 한 70대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제가 가끔 가던 노무현 시민학교나 이런 데들도 있는데, 여기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살짝 놀랐고요. 이제 눈높이를 어디다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도 지금 살짝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 강의를 수락하고 나서 어떤 선생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나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예, 우리 사회에서 보통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일컬어지는 분들이 대부분 강사로 되어 계시고, 또 저로서는 그분들의 평소 말씀이나 어떤 글 쓰시는 것에서 제가 본 바로, 또 저하고 이렇게 스타일이나 방향이 좀 이렇게 같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은 의도적으로 약간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균형과 거리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서 강의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예,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하고 좀 반대쪽으로 추정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때가 때인지라 지금 대통령 선거가 41일 남았는데 아직 TV 토론 한 번 없는 대통령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하고 비교를 하면 2002년도는 장바닥에서 물건 사는 거 비슷했던 것 같아요. 모퉁이 돌 때마다 골라 2개 1,000원 소리 지르고 시끌시끌했어요. 지금은 텔레비전 보면서 홈쇼핑 구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문재인이 좋은가? 안철수가 좋은가? 이렇게 감상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입을 하지 않고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 다 들은 후에 홈쇼핑 채널 보면서 ARS 눌러서 물건 구입하듯이 그렇게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열정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대통령 선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뭐 때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뭘까 이게? 왜 2008년 촛불 집회 때 같은 그런 시민들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게 정상일까? 과거가 좀 비정상이었나? 그런 의문도 좀 가집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지금 이루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누가 단일 후보 되느냐, 누가 대통령 되느냐, 어떤 후보 밑에 참모가 누가 있느냐, 이런 다소 말초적인 호기심을 넘어서서 근원적으로 국가가 무엇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선거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정치 제도 또는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이런 면에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되게 이 강연 요지는 남들의 말을 전부 옮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말들이라고 제가 느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한 소재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여기 옮겨 놓은 거고요. 제가 이대로 강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소주제를 4개로 준비해 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국가란 도대체 뭐냐, 둘째는 인간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왜냐하면 국가는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해석하든 또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국가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 좀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로 국가와 개인이 실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어떻게 관계 맺는 것이 좋은가라는 문제입니다. 되게 보수 쪽에서는 지 인생 지가 책임져야지 그런 거죠. 각자 지팔 흔들면서 살고 능력 되는 만큼 능력 되는 놈은 잘 살고 못난 놈은 좀 없이 살고 그게 정상 아니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는 법 질서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또 진보 쪽에서는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하죠. 거리에서 어떤 노숙자 한 사람이 얼어 죽어도 국가 책임이라고 그러고, 그죠? 집에 불나서 어린아이가 죽어도 국가 책임이라고. 국가는 뭐하냐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소속 정당이 진보 정의당 소속이고 이제 심상정 후보 선대위원장이 유일한 저희 공적 직함입니다. 그거 빼면 백수인데요. 그래서 아직 당에서 명함을 안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제작 중이라고 그래서 명함이 없이 다닙니다. 그 명함 아니고는 다른 명함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입장에서 꼭 특정한 정당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정치란 무엇이고 우리들이 진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네 번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나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야겠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청년들이 많으셔서 약간 제가 강의하는데 사례나 이런 걸 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세대에서는 상식처럼 알고 있는 사실들, 그런 게 젊은 분들, 저보다 젊은 분들에게는 옛날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하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순서로 제 말씀을 한 50분 정도 드리고요.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끝나고 여기 오래 못 있고 또 떠나야 돼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같이 사진 촬영을 원하시거나 이런 분이 계시면 끝나고 잠깐 살짝 하는 걸로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로 가서 여기 이제 두 개의 문과 대한민국, 두 개의 문은 영화 제목이죠. 용산 참사를 다룬 영화 제목입니다. 이 영화를 보셨든 아니면 영화보다 더 리얼한 이제 현장 화면을 당시에 또 보셨던 간에 그 남일당 빌딩에 나타난 국가라는 것은 되게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헬리콥터, 경찰 특공대,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사대가 아니고 용역 회사, 사적 폭력 체계로서의 용역 회사, 이것들이 다 연관돼서 나타나고요. 경찰청장이 이제 정복을 하고 나타나서 도시 게릴라 이렇게 했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또 그 국가의 행위를 규탄하면서 집회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법정에 서고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고 판사가 유죄 선고를 내리는 이런 장면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게 국가죠. 국가라는 거는. 국가는 정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설명입니다. 국가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폭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인간 공동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 국가는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조선일보에 날지 몰라서 국가관 의심스러워 할지 몰라서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국가의 본질은 국민의 집단적인 힘을 축적한 저장고이다. 국가의 내적인 힘은 법률과 경찰이고 외적인 힘은 군대에 재현된 전쟁 수행 능력이다. 이게 버트런트 러셀 사람들은 왜 싸우는가라는 책에서 인용한 대목인데요. 이제 뒷장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1919년 1월 달에 했던 강연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정치는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인 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영혼을 구제하려는 사람은 이것을 정치라는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의 과업은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다. 막스 베버는 아주 유명한 학자죠. 현대사회학의 창시자로 알려지고 있고, 이분이 100여 년 전에 했던 강연을 모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은 지금도 정치학 연구의 고전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봐야 될 그런 명저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자기 방어 기제가 자꾸 작동을 해서 이 국가가 무엇인가를 그냥 눈으로 보여준 게 남일당 그 용산 참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폭력이 국민에 대해서 행사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늘 그런 것은 아니나 때로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되게 이제 국가는 그 폭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인간 공동체인데, 이 폭력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간주된다는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 폭력을 축적하고 그것을 행사하는데 이것이 정당하거나 또는 합법적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는 가만두지 않죠. 박정희 씨가 쿠데타를 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이 깡패들 잡아다가 뭐 국토건설단 이래가지고 건설 현장에 투입을 한 게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하고 나서는 삼천교육대를 만들어서 큰 다리를 막아놓고 지나가는 남자들 팔뚝을 조사해서 문신 나오면 다 글로 잡아보냈죠. 몸에 있는 문신은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폭력을 평소에 사용하는 성인 불량 서클과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로 사용을 했죠. 두 경우 모두 재판도 절차도 없이 그냥 끌고 갔습니다. 국가는 사척폭력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허락을 받은 폭력만 용납하죠. 그래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조직이 국가라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국가의 폭력이 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느냐? 그것은 압도적인 폭력이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게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 폭력 고유의 기능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국가가 처음 발생할 때부터 누군가 압도적 폭력을 구축한 다음에 뭐 어떤 계약서를 써서 그 사람이 폭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압도적인 폭력을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그게 국가가 된 거죠.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미군정이라는 압도적 폭력을 보유한 행위 주체가 한반도 38선 이남을 점령하고 그 감독과 지휘 아래에 현지인,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를 세운 겁니다. 그게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수립됐습니다. 아무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권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권력이 스스로에게 합법성을 부여했고, 그리고 그 폭력으로 불복종하는 자에게 응징을, 복종하는 자에게 보상을 이렇게 주는 능력을 과시하면서 이것이 합법적인 국가가 된 겁니다. 그 뒤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먼저 그렇게 외부 공동체 외부의 침략과 사회 내부의 무질서 범죄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을 유일한 사명으로 했던 국가로 출발했습니다만, 그 뒤에 박정희 시대에 사람들의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자본주의 발전국가로 진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고 자유가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해서 민주국가로 이행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 이게 뭐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평등과 격차가 확대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이 생기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국가 안보와 그리고 물질적 성장과 민주주의만으로는 우리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시민 개개인을 온갖 종류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라. 그런 요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복지국가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안복 최초의 국가 안보 또는 범죄 예방, 이것을 유일한 북한 공산 집단으로부터 자유대한을 지키고, 그 있잖아요. 사회 내부의 혼란과 무질서를
척결하는 것을 유일한 임무로 삼고 다른 모든 것들을 거의 종속시켰던 독재 체제에서 점차 민주국가로 이행해왔고 진화해왔고 지금 이제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턱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진통을 앓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이 합법적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행사하는 보유한 폭력, 행사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정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 이 정부인데 이 정부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주권 재민의 원리에 의해서 다수 국민의 동의 아래 동의를 받아서 성립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모든 물리적 폭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간주되죠. 정당한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적인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이 정당성을 의심받게 되면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는 혁명, 사회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우리도 1987년 6월 항쟁 때는 그 일보 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럼 어떨 때 국가 권력의 정당성, 국가 폭력의 정당성이 부정되느냐 혹은 의심받느냐 하면 모든 시민들의 소망과 요구에 대해서 공정하게 편벽되지 않게 편향되지 않게 그 소망을 경청하고 응답하려는 자세를 잃을 때 그때 이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 행사는 정당성을 의심받게 되거나 혹은 정당성을 부정당하게 됩니다. 과거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의 물리적 강제력 행사는 합법적이었지만 전혀 정당하지 않았죠. 지금 MB 정권이 행사하는 폭력 역시도 합법적이지만 전혀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용산 참사의 경우에 도심 재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누가 가지느냐는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땅 주인과 개발업자들, 시공사, 시행사 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나눠 가지려고 했어요. 이익을. 왜냐하면 낡은 도심을 재개발하면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서 돈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철거당한 그런 집이 철거당하거나 가게가 철거당해서 갈 데가 없게 된 사람들은 그 이익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고 이익에 동참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 거기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도 억울한데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점거한 지 25시간 만에 곧바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사람이 죽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감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어찌 보면 개입할 이유가 없는 분쟁이었죠. 민간 시민들 사이에 이익의 분배를 둘러싼 또는 손실의 공정한 분배를 둘러싼 민사분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성이었습니다. 근데 국가는 명백히 개발업자, 땅주인, 시행사, 시공사,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적 소유권 또는 재산권을 최소한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짓밟아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의 물리적 강제력을 편향되게 행사한 거죠. 따라서 용산 참사에서 사용된 경찰의 물리적 강제력은 정당성을 의심받거나 부정당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늘 이 점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유감스럽게도 지금 청와대에 계신 각하께서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불법이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에는 국가가 본때를 보여야 돼.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도시게릴라야. 되게 이게 그 사람의 그분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과연 각하께서 심보가 나빠서 벌어진 일이냐?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국가가 생겨난 이래 약 1만 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주제로 넘어갔어요. 국가의 이러한 행위에는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세 사람을 인용을 했는데요. 처음에 인용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의 학설에 따르면 모든 생물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기계에 불과해요. 생존기계.
유전자를 후대로 퍼뜨리고 전성시키는 자동화된 생존 기계입니다. 인간까지 포함해서.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개체는 다 죽습니다. 개체로 이루어진 집단도 다 사멸해요. 소멸됩니다. 그럼 뭐가 남냐? 남는 것은 유전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전통적 관념에 대를 잇는다. 그게 뭐 꼭 아버지 성만 따라가는 거가 아니라면 일리가 있다는 얘기죠. 뭐 독특한 이론이고 아주 영향력이 강한 이론인데, 이 사람이 인간을 유전자 운반 기계로 봤다고 해서 괘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이 책을 읽어보면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도킨스가 서문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치도록 노력하자.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타 행동을 하느냐를 규명하는 데 매우 많은 힘을 기울인 저작입니다. 이 문제는 다윈도 200년, 150여 년 전에 종의기원을 출간할 때 많이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이기적인 존재인데 모든 생물이 그러한 것처럼 왜 이타적인 행동을 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국가를 보고 있으면 이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 본질적인 본성적인 이기성과 더불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할 줄 아는 또 다른 본능, 인간의 도덕적 재능, 이런 것들이 또한 국가에 나타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도킨스를 인용을 했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이기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기적 존재,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나의 생존, 나의 성장, 나의 만족, 나의 발전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은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시죠? 어떤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라는 이 명제를 둘러싸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자연주의적 오류. 인간은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게 정상인 거야. 그게 옳은 거야, 심지어. 그것은 존재하는 것과 옳고 옳은 것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옳고 그름은 아닙니다. 근데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옳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삶은 생존 경쟁이야. 자연계에도 다 생존 경쟁이 벌어져. 인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잘난 놈은 잘 살고 못난 놈은 못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신체에 결함이 있거나 생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못 낳고 죽는 게 다른 모든 종도 마찬가지야. 인간이라고 별 거겠어? 그게 옳은 거야. 이게 자연주의적 오류입니다. 도덕주의적 오류가 그 반대편에 있죠. 인간은 이타적이어야 해.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은 제도 때문이야. 자본주의 때문이야. 계급제도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규범적인 가치, 도덕적 관념을 현실과 혼동하는 게 도덕주의 오류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이 두 오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요. 국가를 보는 우리들의 시각도 이 두 오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와대의 각하께서는 매우 자연주의적인 오류를 많이 범하시고요. 제가 속해 있는 진보정당 쪽에서는 도덕주의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그분들은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을 도저히 이해 못해요. 지금 그게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두 번째 인용문은 이게 이제 이타주의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 독일 학자가 쓴 공감의 심리학이라는 나온 지 한 6, 7년 된 책인데, 사람의 뇌에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들어오게 하는 신경생리학적 장치, 거울 뉴런이 있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에요. 어제 파주에서 불이 나서 그 뇌성마비 동생을 돌보던 아이가 혼수 상태에 있다 어제 죽었죠.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들이 많이 아프시죠. 왜 아파요? 내일도 아닌데. 그 아이를 본 적도 없고
그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또는 유독가스에 질식돼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지도 않았잖아요.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요. 근데 실제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 아이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고통을 느끼죠?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 에일리언이 쳐들어와서 교신을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은 텔레파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도 텔레파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느끼는 것을 나도 느껴. 그거죠. 그러니까 맹자의 유자입정이라는 고사 많이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는 것을 보면 누구든 쫓아가서 안타까워하면서 말리게 된다. 부모에게 감사를 들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성. 근데 우리는 그런 유자입정의 이야기에서 맹자가 이야기한 바 인간은 선함을 타고난다라고 말할 때 그 선함의 기본 조건은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람한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어디 있지? 우리 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경생물학적 장치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동정심, 연민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또는 들으면서 심지어 상상하면서 내가 고통을 느끼는 능력, 이것은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본능을 발현시키는 신경세포가 바로 우리 대뇌피질 곳곳에 숨어져 있으면서 감정과 행동을 조율하는, 그게 이제 미러 뉴런이라고 해서 거울신경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이것은 물론 옳은 일이지만 동시에 이타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이타적 본능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신경생리학적으로 그 기능을 하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자폐가 되기 쉽고요. 거울신경세포가 유아기에 충분히 유전적인 이유나 혹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발달하지 못하면 자폐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이것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사이코패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험이.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기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사람을 못 죽입니다. 심지어 닭을 잡을 때도 못 잡잖아요. 닭모가지 비틀어서 치라 그러면 내 목 치는 것도 아니고 닭모가지 치는 건데, 닭이 느낄 고통을 상상함으로써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장류 원숭이 실험에서 처음으로 알아냈고 인간에게 확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고, 지금은 뇌 스캔을 하고 뇌파 측정을 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타성이라는 것은 길러지거나 훈육된 것이 아니고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고, 세 번째는 보수주의에 대한 서스타인 베블런이라는 아주 괴팍한 지난 세기 말 미국 경제학자, 유한계급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수주의는 상층 계급의 특징이기 때문에 품위가 있는 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품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반면, 혁신은, 이게 번역서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했는데, 실제 뜻은 보수주의는 상층 계급의 특징이기 때문에 품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반면, 혁신은 하층 계급의 현상이기 때문에 저속하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합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누구나 보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서스타인 베블렌은 제도주의 경제학파의 원조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 유한계급론은 매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파브르 곤충기 비슷한 그런 19세기 말 미국 부자들을 관찰한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첫 번째로 인간은 이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이기성은 뇌 구조로 보면 뇌간, 브레인스템 또는 변연계라고 일컬어지는 그 뇌의 중간 부위와 관련이 있어요. 욕심, 욕망, 공격성, 탐욕, 독점욕, 짝짓기까지 포함해서 되게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브레인스템, 뇌간과 변연계의 조직이 많이 담당합니다. 근데 뇌간 조직은 파충류의 뇌와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변형계는 오리너구리 같은 원시 포유류 단계에서 생긴 거라고 그래요. 대뇌피질은 영장류 단계에서 본격 발달했고 인간은 영장류 중에서도 가장 막대한 대뇌피질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되게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서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뇌의 지하실과 1층과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명적 이타적인 거, 고도의 지성활동 이런 것들은 대뇌피질이나 뇌의 2층과 관련이 있습니다. 되게 이 대뇌피질은 집으로 치면 2층 거실인데요. 거기 가면 막 멋진 오디오도 있고 뭐 재즈도 흐르고 그 다음에 최신 액정 TV도 있고 MP3도 놓여 있고 서가에는 책이 쫙 고전이 진열되어 있고 저 부엌에서는 커피 향이 나고 되게 그런 거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변형계는 되게 술집, 놀이공원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되고요. 뇌의 지하실은 뒷골목의 홍등가, 식당 뭐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는 그런 3층 구조를 가지고 있죠. 주로 이타성이 발현되는 곳은 2층이에요. 2층. 그리고 이 이성과 공격성이 작동하는 곳은 지하실과 1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명사라는 것은 대뇌피질이 변형계와 뇌관을 지배해 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인간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어떤 제도, 관습, 문화, 행동양식이 지배적인 행동양식, 문화양식, 사고방식으로 확정되고 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안 바꿔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바꾸려면 노력이 들어가요.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서 뭘 바꿔야 된다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진보라는 것은 귀찮은 일이에요. 에너지가 들어가요. 반면 보수는 이미 내가 익숙한 지배적 문화양식에 그냥 적응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적응하고 나면 비용이 안 들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만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은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관성의 법칙이 인간의 두뇌에도 적용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에요. 뭐 언제 변하냐 하면 생활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의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행동양식, 새로운 문화양식에 적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 보수적이에요. 왜냐? 부자들은 생활 환경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진보는 생활 환경의 변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는 중산층에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 이 정말 저소득층, 최하층의 경우에는 베블렌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생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도 생존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적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이 되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고 변화에 필요한 그리고 생활 환경의 변화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계층에게서 보통 혁신의 기운이 일어난다. 이게 베블렌의 주장입니다. 저는 매우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보수주의는 상층계급의 특징이에요. 상층계급은 우아하고 품격이 있고 그렇잖아요. 보통. 그게 지배적인 인습이니까. 따라서 보수라고 하면 품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수는 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수라 하면 품격이 있는 거예요. 맹자, 공자 이런 분들이요. 반면 혁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조차도 혁신을 주동하는 놈은 저거 성격도 삐딱하고 이상한 놈이야. 쟤가 하는 말은 맞아도 저 인간은 사귈 만한 인간이 아니야. 품위가 없어. 저속해. 이렇게 되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제가 그런 인물로 그래서 혁신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베블렌이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옳은 혁신이라도 사람들은 혁신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혁신을 추동하는 사람들은 실제 사회 속에서 많은 비난에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 질서를 흔든다, 미풍양속을 해친다, 불온하다 등등이요. 한때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저는 뇌의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이기성,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고요, 본성이고요. 이타성, 이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이 둘이 싸워요. 싸우는데 맨날 보통의 경우에는 전자가 이깁니다. 극단적인 아주 심한 생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동의하지 않는 한 늘 보수가 이겨요. 진보는 가끔 이겨요. 가끔. 진보가 가끔 이길 때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 양식, 새로운 행동 양식, 새로운 사고 방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진보의 슬픈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란 이런 것이고 제가 인간은 이런 존재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실제 정치에 종사하면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어떠하며 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의 펼린 조각들을 함부로 내뱉었다가 엄청 욕을 먹은 적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보수는 여기 토마스 홉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 이게 이른바 리바이어단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불사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이른바 국가주의 국가관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쯤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좀 탄압해도 괜찮고 심지어는 탄압을 반드시 해야만 되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 국가의 폭력 행사가 불가피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등등에 대한 제약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믿는 분들이 3분의 1쯤 돼요. 그래서 어떤 폐악을 저지르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35% 밑으로 안 내려가요. 이것이 새누리당의 생존 비법.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새누리당이 별거 아니다. 뭐 또 정권 뺏기면 무너질 거야. 하는데 안 무너집니다. 이런 것은 정책과는 관계없어요. 아무리 뭐 어르신들 잘 모시는 그런 복지제도를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국가관이 투철한 어르신들은 국가관과 정체성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지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1로 3김이 대결했던 1987년 대통령 선거에 노태우 씨의 득표율이 36%였습니다. 36%. 뭐 지금은 야권의 두 분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다행인데 하지 않고 그냥 3파전으로 붙으면 똑같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유력한 야권 후보들이 최대한의 득표를 하고 그리고 남는 게 36%, 28%, 26%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그거하고 같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 35% 내외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 이 유권자층을 뒷받침하고 있는 건 국가가 아니지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보수 정치인들, 지식인들은 맨날 정치인에게는 국가관이 제일 중요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서 인용한 건데요. 국가는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개인에게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는 그다음에 이익이 나지 않는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는 공공재의 공급자다. 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거 말고는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만 내버려둬라. 각자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도록. 그러면 사회가 잘 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때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라 하면 우선 군대, 경찰 이런 게 기본적인 거죠. 도로, 항만, 비행장 이런 것들은 개인이 못합니다. 거기서 이윤이 나오기를 당장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필요로 하지만 개인이 그 이윤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워서 공급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말이고요.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장형 보수라고 말합니다.
앞에 1번의 이 국가주의를 이제 이념형 보수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를 시장형 보수라고 말합니다. 되게 박근혜 씨는 이념형 보수에 가깝고요. 우리 지금 청와대에 계신 각하는 시장형 보수에 가까운 걸로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1 더하기 2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이 그 비용을 보상하는 이윤을 뽑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민영화하려고 그래요. 2번 특성 때문에. 뭐 인천공항도 민영화한다고 그러고, 또 뭐 어디 뭐 수자원공사도 민영화 한 해 만에 그러고, 의료보험도 민영화 한 해 만에 그러고, 지금 다 민영화하려고 그러잖아요. 철도 공사도 민영화하나, KTX도 민영화 한 해 만에 그러고, 심지어 국가폭력도 민영화했죠. 이게 이제 용역회사입니다. 원래 국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독점적으로 폭력을 보유한 집단이기 때문에 사적 폭력에 대해서 용납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용역회사라는 이름의 민간폭력기구들이 등장했잖아요. 원래는 그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다 잡아가야 되는데 그 대신에 돈을 주죠. 그리고 경찰하고 사이좋게 협력하면서 망도 봐주고, 예, 시위자들 정찰도 해주고, 노조도 같이 때려부시고, 그 용역회사가 민간폭력을, 사적폭력을 휘두를 때 경찰은 절대 개입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자하고 너그러운 폭력을 가진 국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민간폭력을 다정하게 쓰다듬고 같이 끼고 간 권력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장형 보수인 이명박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관은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 정당 내부에도 이런 국가관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무작정 민영화하자는 건 아니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민간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건 국가가 해야 된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역시 이 범위에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해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예,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뭐 간디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만델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랬다는 분이죠.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이지만 대부분의 정부가 거의 언제나 불편한 정부이고 모든 정부가 적어도 때로는 불편한 정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연방군이, 예, 멕시코를 침략해갖고 뉴멕시코를 뺐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전쟁에 반대하면서 납세를 거부했다가 잡혀가죠. 좋은 대학 나와서 일은 안 하고 빈둥빈둥 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 내겠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국가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거죠. 뭐 포고하면 잡혀가는 거죠. 나는 그냥 징역 살겠다 그랬는데 친척이 대신 내줘서 하룻밤만 자고 나왔어요. 하룻밤 유치장에 갇혔다가 나왔은 글이 바로 이 시민의 불복종에 들어있는, 예,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책입니다. 놀랍죠? 하룻밤 유치장 구경하고 나와갖고 이런 글을 썼다는 게. 이것은 이제 사실은 정부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 국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어떤 나쁜 일을 벌이고 국가가 간섭할 필요가 없는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그런 정부를 불편한 정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리버럴한, 아주 극단적으로 리버럴한 국가관이고요. 이걸 극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이제 아나키즘까지 갑니다. 우리가 무정부주의라고 번역되는, 예, 그런 데까지 가게 되고요. 그 반대쪽에 또 한 극단의 칼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을 인용했는데요. 현대의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사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무슨 정당한 폭력기구가 아니고 지배계급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한 억압장치로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국가관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너트 리버라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 아마 독일 오스트리아계 신학자일 텐데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 책에서 국가가 뭐 해야 되는 곳이냐라고 말할 때, 리버는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인 이상은 이타성이지만 국가를 중심으로 볼 때는 최고의 선이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와 개인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국가의 경우에는 선이 될 수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에서는 무능 또는 책임, 직무유기, 무책임 또는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보편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선이냐 악이냐 혹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관점을 개인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적용돼야 될 어떤 규범적 가치 판단의 기준과 국가에 적용돼야 될 규범적 가치 판단의 기준은 같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리버가 한 말이고요. 제가 이 말들을 다 소개한 것은 실제 국가가 인간의 뇌가 그런 것처럼 모든 부정적, 긍정적인 요소를 다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도덕주의적 오류고요. 국가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대로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건 자연주의적 오류입니다.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문명적인 상태로 계속 고양되어가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적어도 1만 년 전 혹은 5천 년 전에 국가가 출현하기 전 상태와 국가가 출현한 이후의 상태는 아주 다르죠.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없고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 정의 부리의 기준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 상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이 경쟁하는 자연 상태. 이 조건에서는 나를 지키기 위한 것 혹은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연법적 권리인데요. 국가가 발생함으로써 사람들은 이 자연법적 권리를 국가에 맡기고 그 대신 국가가 만인에게 허용하는 정도의 자유와 권리만을 받는 조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있기 전과 국가가 없는 상태는 무지하게 달라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없는 상태를 잘 볼 수가 없죠. 되게 내전 지역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에서 벌어진 일, 또는 지금 소말리아, 해적이 문제가 되는 소말리아 지역을 보면 국가가 형식상 국가가 존재하지만 복종하는 자에게 보상을, 불복하는 자에게 응징을 할 수 있는 독점적 폭력의 소유주체로서의 국가가 사실상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소말리아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가셔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소위 내부 난민, 100만 명에 이르는 내부 난민. 들개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수십만 명이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살 길이 없어진 청년들은 해적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하고 있어요. 그것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독한 국가라도 국가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가 없는 권력 공백 상대에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우며 고독하며 고통스러운가라는 것은 몇몇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국가는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요, 똑같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천량지차잖아요. 자기 친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그죠?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다양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동일한 본성을 가진 국가라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차이만큼 국가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에서도 전두환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큰 차이가 나죠. 국가의 기능과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이 달라지고 실제 권력을 운용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마치 딴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국가도 다른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는 악이다, 국가는 무조건 숭배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 둘 다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연주의적 오류, 하나는 도덕주의적 오류입니다. 현실은 그 둘 사이 어디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들 개개인이 어린아이 때 우리 엄마가 최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 나밖에 모르든 그런 어린아이에서 점차 성장해서 세상을 알게 되고 타인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남들과 협력하는 법을 익히게 되고 자기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남을 도울 수 있는 데서, 돕는 데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올라서는 것처럼 국가도 그렇게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은 천사와 악마 사이에 있는 존재죠.
아주 악마에 가까운 인간도 있고요. 천사에 아주 가까운 인간도 있습니다. 국가도 악마와 천사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악마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잘못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무조건 숭배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쭉 인용을 했고,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거나 혹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에도 기본적으로 천사와 악마 사이 어디인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 더 악마와는 멀어진 상태, 조금 더 천사와는 가까워지는 상태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복수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표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것은 되게 정치를 맞춤복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제가 아까 전북대 강연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 드렸는데, 제가 어느 대학 강연을 하면서 투표하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학생들한테. 투표하지 않는 여자, 투표하지 않는 남자하고 사귀면 나중에 혼인해서 가정을 꾸리면 책임감 부족 때문에 문제 생길 거다. 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멘션을 남기기를, 그러면 도둑놈 사기꾼 뽑으란 말이냐. 나는 내 마음에 드는 후보가 하나도 없어. 나 투표 안 한다. 이것도 내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괜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그때 도둑놈이라는 것은 박근혜 씨를 말하는 거고요. 사기꾼이라 하면 안철수 문재인 씨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심상정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투표 안 한다고 그러는 거죠. 정치는 맞춤복이 없습니다. 5천만 명의 국민이 5천 개의 정부를 가질 수 있다면 맞춤 정부를 가지겠지만 5천만 명이 하나의 정부밖에 못 가져요. 나의 눈높이, 나의 취향에 딱 맞는 정부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 마음에 안 드는 거에서 완전 마음에 드는 것 사이에 정부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투표하는 것은 나한테 몸에 꼭 맞는 옷을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출시되어 있는 브랜드 중에서 그래도 나은 거를 찾는 거거든요. 이게 남루해 보이고 흐름해 보이고 미적지근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회를, 국가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이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까지 투표권 그러지 말고요. 이 투표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3번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진보정당에 속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죠. 진보란 뭡니까? 진보정치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하는 대답은 되게 옳은 일을 하는 게 진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한나라당도 새누리당도 맨날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는데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여러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타도, 자본주의 체제 극복을 내걸지 않는 진보는 가짜다. 그건 죽은 진보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철학자 김상봉 선생의 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에 나와 있던 낡은 진보와 이별하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셔서. 그러면 대한민국에 진보정당 없어요. 진보도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자본주의 타도를 이야기 안 하거든요. 대부분. 이것이 가장 오스독산 그런 정통적인 견해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것이 낡은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도 보수적이거든요. 진보 진영 안에서, 진보 지식인 사회 안에서, 진보 정당 안에서 지배적 문화양식, 지배적 사고방식으로 어떤 것이 굳어지게 되면 그걸 안 바꾸려고 그래요. 관성의 법칙은 인간 일반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진보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진보의 어떤 이론이 교조가 되어서 그 교조 때문에 수백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크메르 루즈의 캄보디아 대학살, 스탈린의 대숙청,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반대쪽에는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프랑코의 엄청난 내전, 이런 것들이 전부 그겁니다. 보수든 진보든 한 번 어떤 스피리추얼리스트, 어떤 정신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의 교리를 확립하고 나면 그 교리가 규범이 되고요. 세상은 변해가고 사람들도 바뀌어가는데 그 규범에 얽매여서 그 규범으로 세상을 재단하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또한 인간이에요. 되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때 그것은 국가 권력을 써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한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몇십 명을 죽이는 것을 못 벗어나요.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도. 주도 면밀한 사이코패스도. 아주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일 때는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을 죽여요. 이런 행위가 다 어디서 온 것이냐? 그건 관성의 법칙에서 온 거예요. 인간의 타고난 보수성에서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보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보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 물질의 결핍, 낡은 생각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남국 선생이 쓴 진보를 연찬하다라는 책에서 제가 발견한 문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구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분명해요.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게 진보다. 그러면 지금의 비정규직 차별 제도를 고치는 것이 진보 맞죠? 그거 그냥 하자면 보수예요. 그 다음에 물질의 결핍.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기업을 일구고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살게 하는 그런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진보예요. 좋잖아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또는 스티브 잡스가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엔지니어예요. 근데 상상할 수 없었던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정보화 혁명. 소수의 권력자들만 쥐고 있던 정보를 다수의 대중이 순식간에 거의 시차 없이 알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잖아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게 진보 아니고 뭡니까?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은 저는 엄청난 진보를 이룩한 인물들로 봅니다. 자기가 진보라고 하든 안 그러든 상관없이 이 기준에 따르면 진보예요. 세 번째, 낡은 생각. 낡은 생각이, 낡고 불합리한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억누릅니까? 선생님은 애를 패도 된다는 생각. 네? 선생님은 학생을 패도 된다는 생각. 때리지 않으면 훈육이 안 된다는 사고방식. 낡은 생각입니다. 왜 다른 데서 사람을 패면 범죄가 되는데 학교 안에서 애를 패면 사랑의 매갈이 표현이 되죠? 그것은 저도 학교 다닐 때 맞아봤지만 한 번도 맞고 나서 승복한 적이 없습니다. 안 때리고 말로 해도 내가 다 고칠 텐데. 선생님이 화가 나서 때린 거지 저 잘 되라고 때렸다고 느끼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수십 번 맞아봤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낡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이 같이 선생님을 패는 걸로 나타나요. 112에 전화하는 거는 약과고 왜 팼겠습니까? 그 애가 선생님을 뭐 고치려고 팼겠어요? 화가 나니까 팼죠, 선생님을. 그것은 그냥 적나라한 폭력적 대결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서 뭐 누가 먼저 잘못했냐, 누가 많이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다른 데서 범죄면 가정에서 해도 범죄고 학교에서 해도 범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건 낡은 생각이죠. 예. 죄송합니다. 전화기 꺼야 되는데. 끊어놓겠습니다.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식구는 남자가 먹여 살려야 돼. 우리 가족은 내가 미기 살려야 돼. 이것도 낡은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잘 벌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잘 드는 비유인데 부인이 연봉 3천, 남편이 연봉 3억이면 아주 화목한 가정이겠죠.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자는 좀 의시되고 아내는 좀 받아주고 그래서 남편이 잘 벌어보니까 친구들한테 밥도 잘 사고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친구들 만나면 야 너 그 신랑 돈 잘 벌어서 좋겠다. 너 일 그만하지. 야 니 돈 뭐 때문에 일을 하냐. 자신을 하면 나도 일을 해야지. 얼마나 좋아요. 남편은 나가면 야 너 마누라도 돈 번다며. 돈 때문이 아니고 여자도 사회생활을 해야지. 자신을 한다는데 집에 있으면 답답하잖아. 난 돈 몇 푼 벌어온다고. 그렇지만 좋지. 나가서 이렇게 하고. 얼마나 여유만만하고 좋습니까? 근데 아내가 3억 남편이 3천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좀 비즈니스 하느라고 좀 접대하느라고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새끼하고 어울려다 왔어? 말하기 싫어서 말 안 하면 남편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가게 되죠. 남자가 돈 잘 벌면 어시대도 괜찮아요.
근데 여자가 돈 잘 벌면 으스대는 게 아니라 그냥 굽실거리지만 않으면 남편을 무시한다고 그럴 거라고. 왜? 낡은 생각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희 로망인데 아내가 3억 벌고 제가 3천만 원 벌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집에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짬짬이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살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행복한 상황인데 낡은 생각에 사로잡히면 괴로워요. 네. 이런 게 우리를 괴롭히니까 진보에는 영성운동 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낡은 관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저는 진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는 거고요. 마음에 들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할리카라는 역사학자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에서 진보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계속 발전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더군요. 참 좋은 말이에요. 이러면 정말 진보를 믿어도 되죠. 근데 이거는 실제 현실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좋긴 한데. 이러면 진보 보수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이 계속 발전한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좋긴 한데 좀 그 시기예요. 최근에 제가 발견한 아주 멋진 문장인데요. 이 가나자와 사토시라는 일본계 미국인 학자인데 그 지능의 사생활이라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 보면 진보는 유전자적으로 무관한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사적 자원을 내놓는 자발성이다. 이것이 이제 진보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입니다. 저는 이게 무척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보 보수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가 잘해요. 효자에 뭐 진보는 효자고 보수는 효자 아니다. 이거 없잖아요. 자기 자식을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 자기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진보 보수는 무관하게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보에도 불효자가 있고요. 보수에도 효자가 있어요. 보수에도 불효자가 있고 진보에도 효자가 있습니다. 디멘전,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이기적 본능의 발현이거든요. 도킨스가 말한 인간이 유전자의 운반 기계라는 이 말이 참 적합한 것 같아요. 누가 안 가르쳐도 혈족 간에는 잘 한다고요. 근데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나하고 성도 이름도 다른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나와 유전자적으로 무관한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귀한 사적 생활 자원을 기꺼이 내놓으려는 자발성, 이게 진보다. 이게 참 멋진 규정인 것 같아요. 이것이 베네피질의 기능이거든요. 뇌간이나 혹은 변연계는 절대 이런 일을 못해요. 여기는 독점력, 공격성, 착취, 배타성 이런 특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그 부위고, 이런 문화적 기능을 하는 것은 베네피질의 기능인데요. 이게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매우 유용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르면 부자 증세를 찬성하면 진보고요. 그죠? 부자 증세에 반대하면 보수예요.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면 진보고요. 복지제도 확대에 반대하면 보수예요. 그리고 무상급식에 찬성하면 진보고요. 반대하면 보수예요. 이게 아주 저는 괜찮은 기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생물학적 기준을 적용하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해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 강연 마무리 삼아 이런 문제들을 요새 많이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정치를 하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늘 고민했던 주제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였는데요. 저는 모든 일을 개인이 자기 삶을 책임지라는 이 시각에 반대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서로만이 너무나 깊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어떤 위험도 혼자 대처하기는 어려워요. 산업재해, 질병, 실업, 그 다음에 고령, 그죠? 그러면 한번 실직자가 되면 거기서 못 태어날 위험을 비롯해서 일상생활을 어떤 질병 때문에 내가 못하게 될, 남에게 의존해야 될 상황에 대한 걱정, 그냥 온갖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들이 돌아가는 건데 난 정보가 없어요. 이런 위험, 이런 등등의 위험은 모두 사회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대처해야 될 위험도 있죠.
뭐 부동산 투자했다가 날릴 위험 이런 건 다소간의 개인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어떤 이성한테 들이댔다가 차일 가능성 이런 것도 개인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 삶을 위협하는 많은 요인들이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대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국가가 자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보수적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든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라는 이 진보의 전통적인 주장에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역할, 국가의 의무와 개인의 책임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잘못하면 또 진보 진영에서 제가 비난을 많이 받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수급권이라고 그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이든 이유 여하를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걸 불문하고 내가 노동시장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자료를 획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죠. 나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 내놔라 하면 국가가 주도록 의무화한 법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토마스 페인이 말했던 사회권적 기본권이 인정되어서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오랜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생활자료를 획득할 수 없을 때 공동체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권리죠. 권리 맞습니다.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어서 내 잘못이든 내 잘못이 아니든 간에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줬다. 국가를 통해서. 고맙다. 나의 권리지만 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에이,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당신 권리야. 그렇게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그죠? 그런데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고맙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주체로서 설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주체로서 존엄한 존재로 선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 조건이 보장될 때 존엄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긍정의 바탕을 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한 책임이 얼마만큼 국가에 있고 얼마만큼 개인에게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삶의 주체, 그 책임을 져야 될 건 내 자신이고 국가나 공동체는 2차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2차적이라고. 그래서 먼저 공동체의 모든 지원, 복지 이런 것들은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를 상실하면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세우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생존을 타인의 자비에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할 때, 그래도 부족할 때 타인의 도움이 올 때 그 도움이 빛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것을 해냄으로써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존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복지부에서 행정을 할 때에도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장애인 활동 보도인 제도를 몇 시간까지 한 달에 허용해야 될까? 본인 부담 10%를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요. 또는 장애 등급제를 유지를 해야 될까 폐지해야 될까?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아무 병원이고 무제한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좋을까? 권리를? 또는 선택병 주치의를 선택해서 일단 그 의사에게 갈 때에만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단순히 어떤 구체적인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에서 우리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존엄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책무와 개인의 책임, 이것 사이에서 어떤 합의점, 어떤 절충점, 어떤 조화를 도모할 것인가가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와 있지만 저는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되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기대하시고 야권 후보를 찍어서
정권을 교체하신 다음에 실망하실 거라면 차라리 안 찍으시는 게 낫다. 그래도 찍는 게 조금은 낫겠다.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실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많은 논쟁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정권교체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정권교체는 단순한 출발점에 불과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토론을 하고, 그리고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에 우리가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상해요. 선관위에서 뭐 제가 강연 다니면 무슨 정권교체 이런 발언을 하지 말래요. 독재국가인가? 여기가 선관위 독재국가. 제가 말합니다. 입건하세요. 정권교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 변연계와 뇌관이 지배하는 두뇌가 아니라 대뇌피절의 우아함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진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정권교체로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만 출발, 스타트, 총성, 알리는 총성에 불과하다. 그 뒤로 많은 갈등이 벌어질 것이고, 예, 많은 논란이 오갈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에 집착해서 모든 것을 그 잣대로 재서 새로 등장한 정부,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로 돌 던지는 일만큼은 이제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오바마 대통령 보세요. 한 게 뭐 있어요? 반쪽짜리 의료보험 개혁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라도 해놓으니까 롬니가 그거 뭐 빠꾸시킨다고 잠시 언급했다가 이 고령자들 표를 엄청나게 잃어가지고 다시 취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의 개선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좀씩 하나라도 바꾸어서 그것을 지배적인 제도, 지배적인 문화 형식으로 만들 때 한 걸음씩 사회는 나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드리면서 생각보다 길어져 버린 저희 강연을 여기서 마치고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